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한 한겨레 20일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네. 하루가 길고 네. 뭐 모든 국민이 좀 네. 하루가 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뭐 아침 5시 정도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계속 뉴스를 하루 종일 봤습니다. 아마 그런 국민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김한 기자도 오늘 일 많이 했죠. 네, 저 오늘 내근 팀장이어서 올라오는 속보들을 처리하느라고 5-6개 정도. 이게 원래 이제 현장에 나가 있으면 현장은 보고만 하고 기사를 안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담당을 했습니다. 기사 6개 썼다고요 오늘? 속보를 5-6개 썼습니다. 참 오늘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새벽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1차 체포보다 훨씬 빨리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 4시 28분 정도에 공수처를 포함해서 각지에서 출발했던 경찰 형사기동대 차량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을 했고요. 한 5시 정도 무렵, 5시 5분 정도 무렵에 변호인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이 등장을 해서 이 영장이 무효다 이렇게 해서 반발을 했고요. 그 앞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이렇게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왜 못 들어가는 거냐, 병력이나 이런 것도 압도적이라고 하는데라고 했는데 경찰 쪽 설명을 좀 종합해 보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걸 좀 체증하고 그다음에 영장 어쨌든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예우를 했다 이런 설명이 됐고요. 5시 한 47분쯤 새벽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 시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싸움은 지지자들도 이제 뭐 약간 이제 현장이 혼란스러웠고요. 그러니까 오전 6시에 갑자기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공수처가 제시한 55부대장의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이 위조된 거다 이 주장을 또 들고 나왔어요. 어제도 좀 이 주장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제 오후 2시 정도에는 2시 무렵께에는 허용을 했다가 오후 4시 무렵에는 경호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입장을 번복한 건데 이걸 이제 두고 위조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오전 7시 반 출근이 본격화된 시간이죠. 이 시간 무렵에 처음으로 그 사다리를 이용해서 차벽을 넘어서 1차 저지선을 뚫렸다. 이게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차를 끌어낼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경찰이 크레인을 활용해서 끌어낸다 이런 전망도 있었죠. 네, 경찰이 좀 물리적 충돌을 우려했는지 아니면 현장에 이제 혼잡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우회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그런데 1차 저지선을 뚫으니까 2차, 3차까지 금방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 다른 상황이었던 거죠. 7시 30분에 1차 저지선을 뚫었는데 8시 5분에 3차 저지선, 그러니까 이게 관저 바로 정문 앞입니다. 여기까지 도착을 했고 지난번에도 여기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동안 뭐 화면 보신 분 많겠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경호처 대기동에서 다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고성이 오가고 이런 일이 좀 있었다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경호처 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8시 10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윤석열 측에서 자진 출석할 수 있다. 돌아가면 철수하면 자진 출석하겠다. 오늘 오전 안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수처가 9시에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체포 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고요. 오전 10시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인 석동현 씨가 최종적으로 철수하면 1-2시간 안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요. 결국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렇게 공수처가 밝혔고 10시 38분에 윤석열 대통령 추정 차량이 그 관저를 나와서 도로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0시 53분에 정부 과천청사 5동에 있는 공수처의 이 차량이 도착을 했고요. 이때도 굉장히 좀 아수라장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정문 앞에서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9시 넘어서 경호처 직원들이 와서 애초에 합의됐던 포토라인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반경에 다시 추첨을 했습니다. 포토라인 자리를. 그래서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막상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후문으로 입장을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53분에 입장을 해서 11시에 조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공수처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수사기관들이 대통령과 같은 이 정도 레벨의 이제 말하자면 피의자가 오면 티타임을 갖고 시작하는데 그 티타임 없이 바로 11시에 조사가 지금 시작돼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아침부터 좀 살펴보죠.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물리적 저항을 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7시 반에 1차 저지선이 뚫렸는데 2차, 3차까지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네. 예전에는 뭐 거의 뭐 3시간, 4시간 네. 걸렸던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화면으로 보면은 스크럼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여러 줄을 지어 가지고 팔짱 끼고 이렇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 명이 개개인들이 그냥 이렇게 점점이 서 있더라고요. 네. 뭐 이게 어떻게 좀 된 건가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여러 차례 일단 경고를 했고요. 그저께죠. 그저께는 경호처 산하 6개 부서에 각각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정황하면.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실제로 이제 헌법학자들이라든지 여러 법률가들이 저항하면 체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들을 계속 밝혔고 공수처가 체포 직전에는 국회의원도 저항하면 체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어요. 예. 그리고 어제 기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상 저항을 좀 포기한 상황이 오늘의 그 집행을 좀 수월하게 한 측면들이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보더라도 뭔가 그 관저로 올라가는 길이 진공 상태 같은 이런 느낌이었고 1차 저지선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 경호처 직원들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항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던 거고 공수처도 오늘 밝혔듯이 실질적으로 경호처의 저항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지금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했는데 한 20여 명이 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제 공수처랑 뭐 협상하는 과정, 자진 출석하겠다고 협상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좀 들어오게 해달라 이렇게 네. 해서 몇 명이 들어갔어요. 한 네. 4명 정도가. 그 실제 들어가서 뭐 들어갔다 온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이제 체포되기 직전에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한 것 같고 영상 보신 분들 많겠지만 그 영장을 집행하러 간 공수처 차정현 검사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신분을 문제 삼으면서 경호처한테 왜 누구는 통제하고 누구는 통제하지 않는 거냐 이런 좀 격렬하게 항의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당협위원장이 들어간 것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에 저희 이제 회사 기자들도 있었는데 어떤 뭐 제가 이름을 밝긴 그렇습니다만 나도 들어가겠다라고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했는데 당신은 현역이 아니어서 못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서 밀려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네, 전직 의원이었던 분이었는데 예.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공수처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도 마지막 인사를 국민의힘 의원들과 했다. 뭐 이런 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에서 과천 공수처 이제 건물로 이동하는 게 한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교통 통제를 하고 바로 갔는데 그 이동하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담화문이 공개가 돼가지고 요게 이제 나왔는데 영상 내용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왜 출석을 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입장이 어떤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한 2분 30여 초 정도의 이제 영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애초에 체포가 되기 직전에는 직접 나와서 메시지를 밝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3차 저지선이라고 부르는 관저 정문 앞에서 나와서 이제 입장을 밝히면 충분히 좀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몇 가지를 고려했던 것 같은데 일단 기자들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잡는 카메라밖에 없었다는 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쨌든 뭐 극우 유튜버나 이런 데서 계속 본인의 입장을 계속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작동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보면 지금 공수처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본인의 이제 좀 메시지를 대국민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체포 자체가 불법이고 하지만은 무고한 경호처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다치지 않기를 원해서 본인이 자진 출석 그러니까 체포를 당했다고 자진 출석. 이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해왔던 얘기의 반복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을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울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지가 위법이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 주장입니다. 근데 그 공수처 법에도 예외 조항으로
그 사건의 성격이라든지 범죄의 구성 요소, 지역에 따라서 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지법에 청구하는 건 뭐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유법성을 가를까 적법성이 없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5시 50분에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종료를 했고 야간 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구치소로 가서 네. 뭐 이제 밤에 잠을 잘 것으로 보이고 영장은 이제 구속 48시간밖에 네. 이제 체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공수처가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쯤 하겠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청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본인에 대한 어떤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묵비하고 있기 때문에 묵비권을 지금 행사하고 네. 있다. 근데 공수처는 뭐 200쪽이 넘는 질문을 준비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수처가 물어야 될 것들을 묻고는 있는 과정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주장한 마당에 공수처에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기소 이후에 재판에 가서 다투보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그 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예를 들면 피의자가 다투고자 하는 점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오늘 서울구치소에 가는 거냐 아니냐, 뭐 제3의 장소로 가는 거냐 이런 이제 좀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로 가는 거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참고로 오늘 서울구치소의 저녁밥은 콩나물국과 불고기라고 합니다. 아, 예. 뭐 메뉴까지 네.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관심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도 문제가 위법이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건 더군다나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진술도 거부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이 변호 전략의 일관성 차원에서에 나온 이제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묵비를 행사하는 건 재판 가서 다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로 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 2차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좀 논란이 되는 것들이 네. 상당히 오늘 많이 나왔어요.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일단은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이 경찰과 시민들이나 이렇게 흥분한 군중에 의해 이제 이렇게 유혈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시키기 위해 국회 유리창을 깼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이 답변이 아까 이제 제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랑 관련된 수사를 받는 데서 세상이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이제 그 수사에 대응하는 자세의 일관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답변은 어떤 일관성의 어떤 전략인지 자체를 모르겠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군인이 유리창을 깨면 군중들의 흥분도가 낮아집니까? 당연히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더 큰 소음을 내면서 야야 빵빵빵 치면서 야 조용해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건 예를 들어서 아닌가. 우리가 예. 범죄 영화 이런 데서 보면 막 시끄러운 클럽이나 이런 데 들어간 형사가 공포탄을 쏘잖아요. 갑자기 조용히 시켜야 되니까. 그럼 쫙 조용해지죠. 조용해지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 말하는 건지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유리창을 깼다는 건지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겠고 지금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냈던 답변서의 상당 부분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법조인들이랑 헌법 관련 전공한 분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분들도 이거를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략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이런 비유를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파도가 치고 해일이 넘쳐올 것 같아서 핸드폰을 충전했다 이런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예. 말하자면 예?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에 호응하는 결과가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오늘 여러 개 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었는데 포고령이 네.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이제 가져왔는데 네. 그거를 옛날 계엄 거를 잘못 베껴가지고 이게 첫 번째가 네. 지금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네, 담았잖아요. 국회와 지방의회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옛날 계엄 네. 때 거 뭐 유신 때 뭐 이런 거 지금 잘못 베껴가지고 그런 거니 이건 실수다 이런 얘기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87년 개헌을 하면서 국회에 대한 해상권을 없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 김용현 장관이 이거를 이제 예전 거를 보고 써왔는데 내가 그거를 부주의해서 예. 실수로 그냥 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엄중한 상황에서 엄중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포고령을 발표하는데 그 포고령에 대한 내용 검토도 되지 않았고 나는 그냥 써왔길래 베껴갖고 써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법에 권한이 없는 일을 했네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걸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이 아니라 김용현 공소장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현 공소장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대권도 예전의 용어입니다. 예. 근데 24년 3월 달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대권을 썼다라고 그게 이제 따옴표를 따서 적시가 되어 있어요. 공소장에.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거를 확인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공소장에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건.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속의 계엄이라는 게 이른바 비상대권이라고 그걸 부르던 시절에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포고령을 이제 잘못 뺏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럼 전공이 처단은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게 왜 들어간 건가? 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남고 본인이 예? 김용현 김용현 장관은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법조인 출신인데 그걸 이제 법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96년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내란 판례에 따르면 내란을 일으켰으면 그 이유를 따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란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행위 여부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란 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 내란 행위의 근거가 되는 거에서는 난 그냥 그거 베껴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알겠습니다. 네. 예, 요 한겨레 20일 단독 기사 이거 굉장히 좀 화제와 논란이 됐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역술인 이게 뭐 역술인이라고도 불리고 뭐 여러 이제 명칭으로 불리는데 어쨌든 역술인을 행정관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근데 종교 담당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소수 종교 담당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져 있는 정호성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정호성이 있는 시민사회 시민사회 수석실 3 산하에 소수 종교 담당으로 채용이 됐는데 주요한 경력이 역술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책도 냈고 역술 관련된 본인이 직접 명리학 연구소를 차려서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점성으로 보는 그러니까 역술로 보는 우리 아이의 적성 뭐 이런 주제로 학부모 강연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꽤 알려졌던 역술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이 4급 행정관 사급이 얼마나 높은 건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통령실 4급이라고 하면요 웬만한 부처의 국장급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경력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분이 채용이 됐고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분이 주로 했던 일이 대통령실에 채용되는 사람과 대통령 부부의 궁합이 맞나 이거를 이제 봤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치 행위를 하거나 뭔가 이제 정치를 할 때 이 사람이 와서 누군가 직원이 와서 보조를 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궁합을 생년월일 시를 서로 맞춰봤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 그 채용을 하면서 생년월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력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이제 생년월일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주를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관상도 볼 수 있고. 시까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무속의 세계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리학적으로는 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일반 점을 보시는 분들은 생년월일까지만 알아도 보는 점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구체적인 건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주로 했다는 거고 또 소수 종교라고 하는 거가 과연 뭐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뭐 가톨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종교거든요. 그럼 무속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실 이제 근데 궁금한 게 소수 종교 담당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이름을 부르는 명칭은 여러 대통령실마다 달랐는데 어쨌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어진 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역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역술을 전문성으로 갖는 행정관이 왜 필요했는가?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규명되어야 될 대목입니다. 대통령과 그 직원과의 궁합을 봤다라는 건데 뭐 또 하나는 뭐 중요한
행사, 뭐 국가 행사 뭐 이런 네. 게 있을 때 그 날을 잡는 것도 네. 했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있네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왜 채용을 했을까 궁금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설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택인력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역술의 세계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궁합이 맞는 날짜를 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택인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책으로 정리됐을 정도로 굉장히 좀 체계화된 과정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을 뽑은 거다. 이게 이제 그 역술 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정 관련해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이 날짜가 맞는가 예. 대통령과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뽑은 걸로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무속 업계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네. 뭐 이런 날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거를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의아한데, 예전에 한겨레 21에서 그것도 한번 썼었잖아요. 네. 정권 초기에 대통령실 네. 이 꾸릴 때, 그때 이제 그 선임 행정관이나 이 사람들이 용산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랑 뭐 차를 마셨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생년월일실을 쓰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쓰고 나왔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사 그 내용을 취재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증언했던 분도 있고 자기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내 여사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4급 행정관 자리에 이분을 채용했다. 지금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무속이 어디까지 지금 이어지는지 네. 이게 근데 추가로 혹시 취재하고 있는 게 좀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으면 이분이 하던 일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취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됐는가 좀 이런 부분들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이 관련돼서 네. 좀 이 흥미로운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와 함께 추격자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